다연아, 저번에 한 달만 쓰겠다고 빌려간 3천만 원 갚아야지. 어머니,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한 달만 더 쓸게요. 그런데, 어머니, 그 돈은 빌려준 게 아니라 저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노후 자금 중 일부 빼서 빌려준 거잖니. 어머니, 기억 못 하시네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증도 없는 거잖아요.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정혜옥입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이 둘 뒷바라지에 제 청춘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결혼시키고 딸 시집 보내며 이제야 마음 좀 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자식 걱정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린 건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도 아닌 며느리 다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너무 급한데요. 잠결에도 다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새벽에 전화를 다 하니? 어머니, 오늘이 대출 만기 상환이 3천만 원인데 한 달만 빌려주세요. 너무 급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니? 은행 문 열면 아침에 바로 가서 해줄게. 정말요? 어머님 아니면 저희 큰일 날 뻔했어요. 준혁 씨가 너무 지쳐서 자고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들리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알고는 있니? 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말 못 걸겠어요. 내일이면 다 해결돼요. 딱 한 달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도 피부치가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가서 보내마. 그 대신 꼭 날짜 지켜라. 당연하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잠이 달아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이불을 덮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생활비가 모자라서 적금을 깨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도 그때 같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준혁아, 내 아내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아침에 은행 가려고 한다. 자는 거 깨우지 않겠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다시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3천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그 생각이 들자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 어려서 아플 때 밤새 머리맡을 지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침 되면 바로 가자. 한 달만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반,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적금 해지를 도와주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이체 금액 3천만 원. 송금이 완료되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후 다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음 달 같은 날에 꼭 갚을게요. 그래. 잊지 마라. 돈도 약속도 사람의 얼굴이야.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나고 창구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번호표를 뽑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믿은 일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끝이 떨렸습니다. 믿음은 분명 따뜻한 단어인데 그날따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3천만 원을 보낸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날이었고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곁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날짜, 약속한 목소리, 약속한 금액.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세 가지로 지켜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넘어가도 다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연아, 오늘 날짜 알지? 그때 내가 말한 상환일이 오늘이야. 아, 어머님,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 계약갱신이라 돈이 조금 묶였어요. 다음 달로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리 이야기라도 했다면 몰라도 약속한 날에 느닷없이 말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말을 했어야지. 어제까지만 해도 연락 한 통 없더니 갑자기 갱신이라니. 전세 갱신은 미리 준비하는 거잖니. 저도 그렇게 하려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금 올린다고 해서요. 진짜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다연은 죄송한 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다급함보다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 않니? 한 달이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 있었을 텐데. 그건 맞는데요. 어머님, 다음 달 되면 확실히 갚을게요. 딱 한 달만요. 저는 더는 말로만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메모장을 꺼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다연이 그 돈 이번 달에 못 준다더라. 전세 갱신이라는데 너는 알고 있었니? 아, 그거요? 네, 얘기 들었어요. 요즘 집값이 올라서 좀 빠듯하대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3천만 원이 장난인가? 사용증이라도 써놨어야 했어. 엄마, 가족끼리 무슨 문서예요. 다현이가 갚는다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그래서 문서를 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야지.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엄마가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야. 엄마 너무 예민해요. 다현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이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한 하늘에 달이 떠 있었고 그 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도 따라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해둔 통장 내역과 보증 서류들이었습니다. 종이 냄새 속에서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기록은 사람의 기억보다 오래 간다고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들러 이체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사용증 대신 증거라도 하나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묻습니다. 이전 거래 내역을 왜 출력하시나요? 그냥 확인차요. 돈이라는 게 주고 나면 잊기 쉬워서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제 속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다연이한테 빌려준 3천만 원 아직 못 받았다. 한 달 됐는데 다음 달로 미뤘다더라. 엄마,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가족이라도 문서로 남겨야 한다니까. 세상의 믿음만으로는 안 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며느리가 거짓말하겠니? 엄마, 그런 말 이제 그만해. 사람은 상황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져. 정민의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딸의 목소리가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체 내역을 파일철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이름을 써붙였습니다. 3천만 원 윤다연. 그 글자를 쓰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다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 달에는 꼭 정리할게요. 믿어주세요. 그 짧은 문장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라는 단어 속에서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말은 종이보다 약하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달빛이 벽에 비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한 달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이번엔 기록을 남기자. 믿음 위에 상처가 덧칠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추석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편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전 부치는 기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년 그랬듯 올해도 상을 차렸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산적, 잡채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명절이면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정성껏 올리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제 손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손끝의 온기가 낯설게 식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연이 들어왔습니다. 새 옷을 입고 향수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됐다. 앉아서 잠깐 쉬어라. 그녀는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상 안 차려요. 너무 전통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간단하게 하는 게 트렌드라서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조상님께 드리는 거니 정성껏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건 알죠? 근데 이렇게 전 종류를 다 하면 냄새도 나고 손도 많이 가잖아요.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 스타일.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 손맛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요즘은 그런가 보다. 그래도 난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게 편하다. 네, 어머님 마음이시죠?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어투에는 얕은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웃음이 속을 긁었습니다. 아들 준혁은 옆에서 그저 묵묵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붙이던 손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예의의 무게를 모르는 그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식탁 위에는 빈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다연은 설거지를 하는 신용만 하더니 손을 털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혁아, 좀 도와라. 내가 다 치우게 생겼다. 엄마, 다연이 요즘 허리 아프대요? 그냥 두세요. 허리 아프면 병원 가야지. 명절마다 아프면 어떡하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저녁 무렵 다연이 차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 그 돈 아직 정리 못했어요. 전세금이랑 이것저것 겹쳐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럼 언제쯤 가능하겠니? 나도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니, 제가 그때는 급해서 부탁드렸지만 어머님이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너무 서운하죠.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연아, 그건 빌려준 돈이야. 한 달 뒤에 갚는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니? 어머님, 그렇게까지 따지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형편이 어렵고 어머님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여유라니. 내 평생 모은 돈이야. 적금 깨서 마련한 돈을 너희한테 믿고 준 거야. 그럼 그렇게 서류라도 써두셨어야죠. 저는 그냥 어머님이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고 태도는 오만했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머쓱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다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너는 입이 없니? 갚기로 했으면 책임지고 내가 갚아야지. 가족끼리 믿는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엄마, 괜히 기분 상하지 마요. 다현이도 힘든데. 그 말에 더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간 뒤 식탁 위에 남은 접시를 치우며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성껏 만든 명절상이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습게 보였을까? 그날 밤 마음속에서 어떤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소리는 유리보다 얇고 상처는 칼보다 깊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듯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준혁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려도 따뜻함보다는 서늘함이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정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방금 뭐 하나 봤는데 혹시 언니가 돈 안 갚았지? 어떻게 알았니? 엄마, 인스타그램 봐요? 언니 거 봤어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보니? 지금 보니까 며칠 전부터 사진이 올라와요. 해외에서 찍은 거예요. 친정엄마랑 같이 여행 간 것 같아요. 날짜도 딱 엄마가 돈 빌려줬다는 그때야. 순간 손에 쥔 휴대전화가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해외여행이라고? 호텔 사진에 공항 인증샷까지 있어요. 엄마, 그 돈으로 갔을 가능성 커요. 캡처해둘게요. 정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사진 속 다현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와인잔을 든 채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전세갱신 때문에 돈이 묶였다고 하던 입에서 이런 여유가 흘러나올 줄이야. 정민아, 그 사진 저장해둬라. 혹시 몰라서. 이미 캡처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아요.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통화를 끊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오랜 친구 박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혜옥 씨,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그 집도 무슨 일 생겼구나. 그 돈 아직 안 갚았다. 이번엔 전세 갱신이랍시고 밀었는데 딸이 그 사이에 다현이가 해외여행 간 걸 봤대. 뭐라고? 돈 빌려가서 여행을 갔다고? 그래, 그것도 친정엄마랑.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옥 씨, 이제 그만 믿어. 차용증은 썼어? 아니, 가족끼리 그런 문서 쓰면 삭막하다고 아들이 싫어하더라. 그게 문제야. 차용증은 이미 소급으로 쓰기 어렵고 지금이라도 증빙부터 챙겨.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다 남겨.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 세상은 증거가 말해. 감정은 변하지만 기록은 안 변해. 돈줄은 이제 닫고 다시는 현금 손에 쥐어주지 마. 춘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을 거두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춘자야, 나는 돈보다 마음이 상했다. 내가 언제 그 애들한테 손 벌린 적 있니? 내 손에서 나간 돈인데 왜 이렇게 서러울까? 그게 사람 정이지. 근데 혜옥 씨, 세상은 정으로만 안 돌아가. 냉정해야 해.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그래, 이제라도 눈 뜰 때가 됐나 보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길과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봉투에 윤다연이라고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고 계좌이체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송금 날짜, 금액, 계좌번호. 하나하나 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 메모를 썼습니다. 다현 SNS 여행사진 확인. 친정엄마 동행. 글씨를 다 쓰고 펜을 내려놓자 손이 떨렸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의 손끝은 이렇게 냉정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으로 살던 세월은 끝이다. 앞으로는 증거로 살자. 그 결심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정민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캡처한 거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거 잘 보관해요. 그래. 이번엔 잊지 않고 챙길게. 화면을 끄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자리에는 냉철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빚은 끝이다. 다음부터는 법으로 말하자. 그 다짐은 조용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한 외침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여행 사진을 본 지 일주일쯤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만 대응해선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증거와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끗한 각서 용지를 꺼냈습니다. 차분하게 글자를 적어 나갔습니다. 대여금 상환 일정 합의서. 그리고 그 아래의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금액 상환 기한, 이자 등등 꼼꼼히 적었습니다. 글자를 쓰는 동안 손이 떨리긴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감정의 불은 꺼지고 이성의 불이 켜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과 다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다연의 말투에는 이미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지난번에 말했던 돈 말이다. 내가 문서 하나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 각서를 올려놓자 두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말로만 하니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약속한 날짜를 문서로 남기자. 11월 말까지 갚고 한 달에 0.5% 이자로 하자. 그게 맞지 않니? 다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믿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충분히 줬잖니. 이제는 증거가 필요하다.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써야 돼요. 그래. 그 말 내가 전에 했지. 그런데 가족끼리니까 더 써야 한다. 내가 너희를 남처럼 대하자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런 걸 써두면 서로 덜 다치지. 다연이 입술을 깨물더니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우리를 못 믿는 거네요. 돈 몇 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돈 몇 푼이라니 평생 아껴서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다연아,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무게가 중요한 거야. 신뢰요? 어머님이 우리를 신뢰했다면 이런 종이 따위 안 꺼냈겠죠? 저 이거 못 써요. 그럼 갚아라. 종이도 못 믿겠다면서 돈은 그대로 두겠다는 게 말이 되니? 다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우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재판관이에요? 우리를 죄인 취급하시네. 준혁도 그 말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다현이 기분 이해 좀 해요. 그냥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준혁아, 빡빡하게 구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자는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생 정직하게 살았잖니? 엄마는 너무 옛날식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가족끼리 이자까지 계산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 그 순간 공기가 팽팽히 얼어붙었습니다. 다연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랐고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느릿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좋다. 서로 오해가 생기면 말로 한 건 남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말하는 거 다 정확히 남겨두자. 어머님, 지금 녹음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불편하면 더 조심해서 말하렴. 다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녹음을 해요? 우리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못하겠으면 갚고 끝내자. 난 더 이상 말로는 안 믿는다. 준혁이 중간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가족끼리 이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먼저 가족의 선을 넘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지킬 거야.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다연이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우리도 생각 좀 해볼게요. 그녀는 각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하고 울렸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 그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끄지 않은 채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결심을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아침부터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봉투에 박힌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목이 묵직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체 확인서를 다시 인쇄했습니다. 거래 일시와 금액, 상대 계좌가 선명했습니다. 정민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캡처 이미지가 차례로 열렸습니다. 다연의 SNS 화면이었습니다. 공항 전광판 앞에서 V 포즈를 취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랑 다녀와요. 날짜는 내가 송금한 주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호텔 조식 사진과 쇼핑백이 잇따라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증빙 목록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1번 계좌이체 내역, 2번 통화 기록, 3번 문자와 메신저 대화 캡처, 4번 SNS 게시물 캡처, 5번 대화 녹음. 항목마다 보관 위치와 파일명, 생성 일시를 붙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감정은 접었습니다. 절차만 남겼습니다. 정호 무렵 준혁과 다연을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두었습니다. 휴대전화 녹음 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화면의 붉은 원이 천천히 깜박였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결정을 분명히 알리겠다. 앞으로 증여는 중단한다. 보증도 없다. 담보 제공도 없다. 너희의 금전 거래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일은 다시 없겠다.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네요. 왜 믿지를 않네요. 약속을 어긴 쪽에서 신뢰를 말할 수는 없다.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이체 확인서와 캡처물을 순서대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보낸 돈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건 그 시기와 겹치는 여행 사진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다. 다연의 시선이 사진 위를 스쳤습니다.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대꾸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진은 오해예요. 예전 사진 올린 거예요. 준혁이 팔짱을 끼웠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인데 왜 범죄자 취급하죠? 범죄라는 말은 꺼내지 마라. 나는 사실을 정리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중이다. 다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무슨 돈에 이렇게 목숨을 거세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지만 너무 과해요. 가슴이 대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빌려준 돈은 내 노후의 안전망이었다. 다연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노후요. 그게 아까우면 애초에 안 주셨어야죠. 줄일 때는 생생하더니 이제 와서 사진까지 프린트하세요. 녹음 앱의 파형이 요동쳤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게 맞췄습니다. 지금 니네가 하는 얘기 다 녹음하고 있어. 준혁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멈춰요. 다현이 자존심이 무너져요. 이런 거 계속 남기면 우리만 피해예요. 내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어. 이제 너희에게 갈 돈은 없어. 모든 재산은 정리할 거야. 서류철 맨 앞장에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향후 금전 지원 전면 중단 선언, 날짜 옆에 서명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마지막 독서를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옹졸하면 체면이 서겠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일 없어요. 목에 걸린 말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혀끝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체면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가진다. 약속을 밟은 사람이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니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만 움직였습니다. 녹음 버튼은 여전히 붉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팔을 스쳤습니다. 서류철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한 칸씩 눌렀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확보한 자료의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체 내역 촬영 일시가 확인된 사진, 대화 녹음, 문자 캡처. 파일명과 백업 위치를 다이어리에 옮겼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오랜만에 친척 모임이 잡혔습니다. 사촌언니 생일 겸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탁에는 전어회, 잡채, 소고기 전골이 푸짐하게 놓여 있었고 친척들은 반가운 인사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들어오는 다연과 준혁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는 얄팍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큰 자리 오랜만이에요. 그래, 앉아라. 다들 기다렸겠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준비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사촌언니가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잘 지내지? 다연이는 요즘 뭐해? 그 말에 다연이 먼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육아랑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어요. 아, 지난달에는 엄마랑 잠깐 여행 다녀왔어요. 순간 식탁 위에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행이라, 그래, 잘 다녀왔니? 네, 짧게 다녀왔어요. 뭐 큰돈 쓴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류철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겠니? 다연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봉투 속에서 이체 내역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9월 10일에 내 계좌로 송금한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그 돈 받은 주에 올린 여행 사진이다.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시선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다연의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젓가락을 쥔 채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됐어요. 모른다고? 그럼 내가 쓴 돈은 뭐였니? 대출 만기라 나한테 빌려간 돈 말이다.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친정엄마랑 여행 나가고 돈도 안 갚고. 준혁이 허둥대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는. 왜? 가족이 모였으니까 바로 잡자. 내가 미친 사람처럼 몰린 게 벌써 몇 달이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자. 다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다연아, 그때 나한테 뭐라 했지?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세요? 그 말 기억하지? 제가 그땐 상황이 너무 급해서요. 엄마가 뭐? 엄마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요.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다녀왔어요. 그 순간 식탁 주위가 술렁였습니다. 사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그 돈으로 여행 간 거구나.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연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일부예요. 전부 쓴 건 아니에요. 일부라도 쓰면 그건 배신이지. 남의 돈으로 채면 세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다연은 손을 모은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땐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꼭 갚을게요. 갚는다는 말 지난 1년 동안 들었다. 그런데 행동은 없었다. 이제 와서 말만 하면 뭐가 달라지니? 정말 이번엔 이 자리에서 말로 하지 마라. 문서로 가져와라. 말로 한 약속은 이미 끝났다. 그 말에 친척들이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혜옥 씨가 다 기록해놨대 하고 속삭였습니다. 준혁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요. 체면 좀 생각해요. 다연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이체 내역서와 캡처, 이미지가 현실처럼 선명했습니다. 사촌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호가 속 많이 상했겠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밝혀지니까 다행이야. 응.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다. 나도 사람이고 어머니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다. 다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모였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걸로 끝이다. 이 돈,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다룰 거다. 다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진다. 그날 제 침묵이 깨졌고 그들의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친척 모임 이후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했습니다. 아들 준혁도 며칠 잠잠하더니 문자 한 줄만 보내더군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미안함보다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로 충분했습니다. 그동안의 정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나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안내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재산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하려고요. 딸한테만 확실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대용 신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유언장 대신 그걸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살아계실 땐 어머님이 계속 관리하시고 돌아가신 뒤엔 자동으로 따님께 넘어가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라 다른 가족이 이해 제기해도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을 믿는 대신 절차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걸로 해주세요. 이제는 말보다 서류로 남겨야겠어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이세요. 어머님 같은 분들 많아요. 혹시 부동산도 포함하시겠어요? 예, 오피스텔 한 채랑 예금 일부요. 생활비는 내 계좌로 계속 들어오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따님께는 사후에 바로 이전되는 구조로 설정하겠습니다. 펜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서류, 감정이 아니라 증거.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친구 박춘자를 만났습니다. 혜옥 씨, 드디어 해냈네. 신탁 걸어놨다면서? 응, 이제 완전히 정리했어. 잘했어. 요즘은 착한 사람만 손해본다니까. 법대로, 절차대로 가는 게 현명한 거야.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밤에 지도로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위탁자 정혜옥의 사후 수익자 이정민에게 신탁 재산 일괄 귀속. 검은 활자로 찍힌 그 문장이 내 평생의 마침표처럼 보였습니다. 펜으로 아래에 한 줄 적었습니다. 믿음은 종이 위에 남기고 감정은 여기서 끝낸다. 창밖엔 달빛이 환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 어떤 전화가 와도 그 어떤 부탁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드디어 사람에게서 벗어나 제 이름으로 복수한 겁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다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얼굴, 손에는 봉투와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다 문을 열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그 입에서 들은 건 요구, 변명, 계산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할상환 각서예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제야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다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제가 경솔했어요. 가족끼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던 말? 다 취소할게요. 어머님이 옳았어요. 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말
기억난다. 가족끼리 문서 필요 없다던 내 말. 그래서 나는 문서 대신 관계 종료를 선택했다. 다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젠 내들과 나 사이엔 돈도 믿음도 관계도 없다. 각서 대신 내용 증명으로만 대화한다. 그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연체라며 새벽에 전화하던 거 기억나지? 내가 통장 깨서 보냈던 그 돈으로 내 친정엄마랑 여행 갔지. 그게 바로 너희 진심이었어. 다연이는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 씨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가시면 저희는 무너져요. 그럼 무너져라. 무너져야 배운다. 내가 깎아내린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다. 그건 이자 붙여도 못 갚는다. 다연이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다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받아주세요. 책임지고 갚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손에 있는 건 종이 조각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니?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데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거예요? 끝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속인 건 너이고 나는 그 대가를 계산했을 뿐이야. 나는 문을 닫고 차가운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화면에 연락처 차단 완료, 문구가 뜨자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법무사 한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 증명 준비해 주세요.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 다 정리됐어요. 이미 증거 충분합니다. 바로 보내드리죠.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100만 원 윤다연.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급해요라는 말은 다시는 들리지 않겠지. 그 대신 찾아온 건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사람에게 속아도 다시 사람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내 마음도 그 하늘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끝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잃은 만큼 되찾았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미움이 아니라 평온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걸.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